자, 이제 미국의 저금리로 시작되는 글로벌 패치인데, 이 저금리가 어떻게 시작된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신자유주의 자본정부 자유무역과 함께 2010년 이후에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저금리 기조가 우리의 삶들을 상당히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선 긍정적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선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긴 한데, 솔직히 청년들과 노인들의 미래는 박살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 IT 쪽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이게 저성장에서 쓰이거든요. 글로벌 저성장에 쓰인 게 이 저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편에서나 들어가야 될 유럽의 기나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저성장을 모두 대비하고 있는 필연인데, 유럽의 저성장과 일본의 저성장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문화적 현상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죠. 자, 장기 저성장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진 상태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여기서 저출산은 장기 저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성장이 되고 저출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북미권이나 일본이나 유럽도 다 동일하게 겪는 현상입니다. 저성장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으니까 저출산이 돼요. 저출산이 되어서 저성장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저성장을 가속시키는 요인 중에 작동하는 합병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출산은. 저성장이 저출산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사회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경제성장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다 알아요. 이건 구조적 취약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조 위주로 접근하는 이 구조적 취약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구조가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사실 개발자 같은 경우도 40대 이상이 드물어요. 숫자가 상대적으로. 이런 것처럼 구조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구조로 넘어가 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허리층에 속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들이 바톤 터치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질서를 바라니까. 너무 사회가 빨리 변해. 이런 거 바라지 않아. 이게 사회 통합에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표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절대 그래서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제조업 중심의 대륙식 경제에 가깝습니다. AI를 띄운다, AI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채용 통제가 풀리잖아요. 한국의 IT 투자 이런 것들을 매년 살펴볼 때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라서 제조업 경기가 좋아져야 비용 통제가 풀립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시장까지 우리 가분주의 미국이나 영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동시에 중국의 싼 물품으로 물가가 낮춰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금리가 합리화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성공을 복사한 건 전 세계 똑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려고 했고, 이게 박근혜의 창조 경제였어요. 내수를 어떻게든 조금 더 키워보려고. 이것도 결국엔 정부의 모태컨대에 기반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죠. 부동산 공공을 막고 막대한 재정 진출로 부동산 버블이 쉽게 나오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식 모델과 노르딕에서도 반복된 현상이고, 한국은 아직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케인즈에서 좌우를 오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저성장이 되었을 때 GDP가 디플레이션으로 꺾이면 안 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소비 부양 정책,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정 확대와 저금리가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저금리 양적 완화를 했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일본도 했죠.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나, 참고로 이게 보통 케인즈주의 진보 그룹에서 적극 주장한 바고 그걸 받아낸 겁니다. 아베노믹스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폴크로그나 스티글리츠가 칭찬했거든요. 결국 근데 내수가 부양이 되었냐? 아니요, 소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어요.
연봉보다. 그래서 유럽은 동유럽에 투자하는 걸로 성장률을 방어하고 있고, 동아시아 3국은 아세안에 투자하는 걸로 성장률을 방어하고 있는데, 뭐 거의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로 문화에서 멀어졌죠. 빨리빨리도 좀 많이 줄었죠. 이게 예전이랑 다르게 이게 경제 성장이 될 때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이 빨리빨리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대치되는 과로 문화에서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먼저 간 선배 국가들의 실수를 지켜보는 것으로 우리는 생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생존요. 우리는 정치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사성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진행합니다. 글로벌 패치가 맞춘 이제 성장 모델은 국가가 진행해야 되는 로컬 패치예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규칙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도 그 규칙에 맞춰서 성장 모델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 그거를 잘못하면은 글로벌 모델에 맞지 않는 모델을 갖게 되면 흐름을 거스르겠다. 그러면 중국조차도 홍콩 증시가 무너진 것처럼 급속히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누가 중국을 단타는 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중국을 믿고 투자를 할까요? 어떻게 황금줄을 가진 중국이 러시아처럼 공장을 싸게 뺏지 않을 거라고 믿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믿지 않고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흐름은 거대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흐름인 겁니다. 그런 글로벌 패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개인이 많아요. 이걸 여과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남들은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시대에 글로벌 기업과 내수 기업의 격차는 국가 내에서 양극화를 만들었거든요. 글로벌에 대응 가능한 기업과 글로벌에 대응 가능하지 못하고 내수에서만 사는 기업의 양극화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거는 글로벌 패치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대중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글로벌 회사에 가고 글로벌로 진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만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국채금리 4, 5%에도 고작 그따위 걸 할 거라면 주식을 하겠다. 청년 도약계좌 4, 5%에도 고작 그따위 걸 할 거면 주식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채권을 사라, 가격 떨어진 배당주를 사라, 주구장창 이야기했으나 대부분 안 해요. 이러한 태도들은 하위 20% 평균 빈곤율에 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필요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하위 20%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따지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 4, 5%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100% 보장해 주는 건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세태들은 이 하위 20%가 보장될 겁니다. 당신이 보장받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이 하위 20%로 당신의 노후에서 무조건 보장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착각은 재현성 없는 거 추구해요. 근데 이 베이스라인, 최저 라인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뭐 경제를 선순환하게 하기 위해서. 왜 변동성이, 예를 들어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꾸준히 성장하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 평균선 아래에서 위아래뿐인데 이 위아래의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베타 흐름이 됩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이죠. 자신은 그 평균선을 훨씬 위에서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장 실수하는 게 재량적 정책이나 똑같이 모아가는 계좌랑 트레이딩하는 계좌를 한번 나눠서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모아가는 계좌가 훨씬 돈을 많이 버네?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개인도 재현성 있는 성장, 선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과기로 걸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여과기를 충분히 통과하고 베타 이상, 그리고 여기 베타가 떨어지는 다른 베타를 선택하는, 지역을 바꾸는, 장소를 옮기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갈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파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평균 시장 수익률인 베타를 완전히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로 올라가도 기저율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스크도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고 매크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 우습게 보는 사람들 있죠. 하물며 우리가 흐름을 거스른다는 건 사기이거나 멍청한 짓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허상과 환상이 아니라 재현성 있는 실행. 뭐 허상과 환상. 나는 베타를 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있어. 나는 잘났어. 재현성 있는 실행. 베타 이하로 가지 않는 게 내 실력입니다. 나머지는 운이에요. 이게 내가 나태한 문제다. 이 베타 이하는 사실 나태한 문제거든요. 기본만 해라. 베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콘트라TF 파동, 경제적 규칙이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규칙을 바꿔야 된다. 스스로의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새해가 되기 전에 뭐 이렇게 미국의 구형 반도체까지 전부 제재 확대하는데 중국의 구형 반도체를 제재했어요. 2024년 1월 3일 새해가 되자 바이든 정부는 네덜란드 기업의 ASML 중국의 장비 수출을 취소합니다. 얘네들 중국 매출 비중이 50%거든요. 자유무역 동작 안 합니다, 이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신자유주의 체제 끝났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치였고, 그거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유럽은 이걸 안 해왔잖아요. 부정해왔고 이제 이거 동작 안 해요. 경제와 안보, 정치와 경제가 일치된 체제 뭐예요? 진보 그룹이 주류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도 보호무역주의 이 상태로 갔어요. 미국인 전체가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내일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과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쪽이 한국에 핵을 자꾸 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 주고 우리 빠지자. 핵 주고 우리 빠지자. 우리가 왜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되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은 군국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발전되다 정체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요소에서 전 단계에서 빠진 게 없어요. 군국주의, 사회주의. 그 국가들이 발전하다 정체되는 거, 군사력이 부상하는 거, 보호무역주의. 미국은 중국을 이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 전 단계에 도저히 빠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부디 이 흐름이 제가 바라는 거는 전쟁 안 일어나고 보통 이게 핵심 국가가 아니라 주변 국가의 대리전으로 대부분 고통받거든요. 소련과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견제하다 끝나는 걸로 결론 나길 바랄 뿐입니다. 자, 2000년대 이 글로벌 저성장이 되기 전에 2000년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평화의 2000년대, 지금과는 완전 반대.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에서 2002년 시기에 이 당시에는 주 견제 대상이 주가였어요. 금리를 올린 이유가 너무나도 주가가 높다라면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라던 이게 IT 버블이에요. 폭증하던 주식이 하락했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게 예전에 레이건 시대 의장이 돼서 1987년 추락했던 주가를 부양했고 이 주가를 올린 것도 그린스펀이었습니다. 반대로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폭등했던 주가를 IT 버블 시기에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건 옳았습니다. 이게 닷컴 시스코가 이때 주가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 당시 이 주가가 합리화되려면 미국 전체 매출급이 나와야 된다. 예. 미국 GDP급의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그랬을 시기니까. 이건 장기 호경기에 의한 밀레니얼 버블이었습니다. 그린스펀은 금리를 올리며 이게 과도한 버블이 생긴 주가를 떨어뜨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타트업 같이 비이성적인 버블과 과잉 투자를 축소시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허세가 꽤 많이 끼었었잖아요. 저금리 기조로 의해서. 가끔 인터넷 보면 닷컴 버블이 붕괴되어 증리 인상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반대입니다. 비이성적인 과열인 닷컴 버블을 노리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사회 붕괴가 될까봐.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로 착륙을 만들고 이때도 연착륙이 됐어요. 건전한 기업들이 지금 빅테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존, 구글이 잡상인 취급을 받던 시절. 잡상인 그냥 신흥 기업이 스타트업인데 잡상인 취급을 받던 시절. 그린스펀은 연착륙의 마이스트로로 불렸고 1991년에도 2001년에도 실물 경기가 GDP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즉 버블을 잘 잡았어요. 디플레이션은 없이. 예. 그래서 요 당시 보면은 마이너스 안 만들었잖아요. 살짝 이제 내려왔잖아요. 요 때가 이제 서브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착륙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은 건 폴 보유커였지만 이후 호황을 만든 건 그린스펀이 맞습니다. 90년대 호황과 연착륙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호황과 연착륙을 만든 것도 그린스펀입니다. 이건 부정이 안 돼요. 자, 2000년대 중국의 부상. 2000년대에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가 부상했습니다. 한국 역시 IMF 이후 복구된 경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다시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했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동유럽, 지금의 아세안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만큼 시장을 키워줄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유럽의 약진이 요즘 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동유럽 투자할 방법이, 직접 투자할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의 싼 물품 공급. 중국은 세계의 싼 물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분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이때 발생을 해요. 뭐? 당시에는 닷컴 버블도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경기가 회복하면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클린턴 시기에 13년간 이제 축적되었던 버블을 부시 행정부가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버블이 안 빠졌잖아요. 마이스트로가 이제 나서요. 연준 의장이 물가와 주택시장 버블을 잡으려고 했는데 1% 금리를 올립니다. 판단이 올바랐어요. 문제는 버블이 너무 오랜 시간 축적된 게 있었고 이게 서브프라임인데 보면은 금리를 분명 2004년도에 올리는데 부동산 투자가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떨어지잖아. 이 파란색. 사실은 이거 보면 정부 지출도 같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9.12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 뒤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상업용 투자죠. 상업용 투자는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금리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거주용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소비 부양 정책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현명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상황은 기업이 투자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줄고 거주 투자는 늘어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이 상업용 투자는 왜냐하면은 기업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꺼지는 일종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주 투자는 개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적절하게 버블을 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금리를 이렇게 해서 4%로 올렸거든요. 4%로 올렸는데 대부분 금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 퍼센테이지와 현금 비용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1.25%의 금리가 5.25%가 되었다는 건 이자 비용이 4.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2023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생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까지 부릅니다. 2023년 현재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뭐 화곡동 빌라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 당시 무조건 버블이었거든요. 임대료 대비 가격, 건설 비용 대비 가격, 소득 대비 가격, 미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이었는데 과잉된 부동산 버블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편에서 말했듯이 13년 쌓여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2006년 8월이 되어서 겨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10년물 채권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 금리를 오면 다른 은행 금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채권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려요. 근데 장기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은행은 이렇게 그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저축을 해가지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대 마진을 만드는 겁니다. 연준의 금융 통제력이 여기에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오히려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심각한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4.7% 떨어지면은 모기지 금리가 원한 만큼 안 오른다는 게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올라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기지.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얘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요. 모기지 금리가. 채권 금리가 안 오르니까. 당시에는 이 원인은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부상입니다. 여기서 왜 무역 흑자국을 싫어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중국은 막대한 달러를 들고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미국에 돈을 풀었어요.
정확하게는 중국이 가장 돈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 중국, 일본, 대미 무역 흑자국의 미국 채권에 사는 것으로 채권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당시에 거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점까지 포함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금융 통제가 쉽지 않게 되니까 진보 경제학자들은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시장의 자유라고 내버려 두는 쪽이 보수 공화당 신자유주의 세력이고, 사실상 현재 공화당은 이제 이것도 버렸죠. 트럼프 이후 무역 흑자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미국인 전체가 이제 자유무역과 전 세계를 지켜주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좀 좌절시켜라. 이제 좌우 포퓰리스트의 시대입니다. 보면은 폴 크루그만 이걸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무슨 딜레마라고 하는데, 기축통화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딜레마. 이게 틀렸다. 독재 국가나 무역 흑자를 낸다. 스티글레츠. 수출세를 만들어라. 무역 흑자 내지 마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저 진보 그룹은 결국 클린턴 오바마 시기에는 배제되었어요. 이걸 완전히, 말은 했고 선출은 되었지만 이걸 완전히 하기에는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게 트럼프였습니다. 와, 극진보 쪽에서, 진보 쪽에서 저기, 좌쪽에 있는 애들이 하던 소리를 트럼프가 해요. 우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파에서 주류가 되어버려요. 야, 언제까지 너네들 말로만 할 거야 하면서 진짜 얘들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관세를 올리길 주장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국을 견제하는 것은 초당적인 정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역 흑자에 의존한 유럽, 일본, 중국과 같은 입장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 지금 키다리 아저씨 다리가 부러졌어요. 더 이상 안 베풀어져요. 그리고 그토록 진보 그룹과 노조들이 맨날 이거 가지고, 정치 이슈 가지고 자유무역이 종료되어야 되고 신자유주의가 종료되어야 되고 그렇게 수십 년간 말해왔거든요. 공장 노동자들은 이제 이 많은 물자들을 어디에 팔 수 있는지 직접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팔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동맹국의 자유무역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자유무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왔잖아. 자국민의 빈곤을 감수하고 왜 미국이 의료보험도 다른 나라는 좋게 만들었는데 자국민의 의료보험은 작살나고 미국인의 세금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미국인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미국인들 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해줘야 되고 전 세계를 지켜줘야 되지? 이렇게 인지가 되었다고요. 이라크 전쟁 때 같이 싸운 나라 있나? 즉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인의 심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지소미아 탈퇴 이후부터 한국을 지지하던 지한파들도 밀려났죠. 너네들 말대로 안 해주잖아, 한국은.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애매해요, 지금. 진보 그룹, 요즘 진보 그룹이 자유무역을 장기간 비판했는데 요즘 이제 그거 다른 식으로 선동하더라고요. 동맹국익은 자유무역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네들이 장기간 말했잖아. 동맹국이 무슨 지소미아를 탈퇴를 해. 그래서 그 지소미아 탈퇴한 것 때문에 그 친한파 정치인들이 밀려났어요. 워싱턴에서. 한국이랑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지지하는 지한파 그 정치인들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금리 그거 있을 건데, 럼스패드였나? 그래서 지소미아 탈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때 탈퇴하는 걸로 밀려났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죠. 미국이 이제 별로 한국 신경 안 쓰게 됐거든. 맨날 혈맹혈맹 떠들다가 어이씨.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가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 부동산 투자가 줄지 않게 됩니다. 왜? 사실은 모기지 금리가 거의 안 올랐으니까 부동산 투자가 계속 이어져요. 금리를 올리는데. 그래서 애꿎은 기업들만 힘들었고 금리를 4% 올랐는데 부동산은 계속 증대를 해요. 2004년부터 올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주택 버블 비율이 상승합니다. 보면 2006년 1분기까지 부동산 투자
프라이빗 레지던탈 뭐 개인용 부동산 투자가 쭉 계속 오르죠. 보면 알겠지만 금리 상승 정점이 돼서 부동산 투자가 줄어듭니다. 클린턴의 110% 대출 영향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역 흑자국이 자국 미국의 푼 달러 영향도 길었고 겨우 하락하긴 했지만 2005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이게 재앙을 만들어가지고 서브프라임이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2000년대 중순 미국 사랑에 의해서 미국을 뜯어먹자는 기조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대표적이었는데 유럽은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수출에 의존했다는 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독일의 대량 생산 물품을 미국이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안 사주니까 독일의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으로 이거 다시 겪고 있죠? 대륙 모델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들이 철저하게 선의로 포장된 악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국인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미국인이 독일 물품을 안 사주니까 우리는 문제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럼 자국 시장을 키우시던가. 그 이전에 근데 얘네들은 키웠어요? 안 키웠죠? 정확히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출에 의존해가지고 복지성 정책만 계속 펼쳤죠. 뭐예요? 미국을 뜯어먹자는 기조. 말로만 그 이야기를 했죠. 덧붙여 말하자면 부동산 폭락이 되어도 임대료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모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른 임대료를 치골이나 사라지는 거지. 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임금 상승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래적으로 연봉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돈 권력을 특히나 신경을 쓰는 이유 자체는 권력이 없으면 먼저 잘려요. 두 번째,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생 황금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날 건데 그 대응이 안 돼요. 개개인의 선택이지 않느냐 이렇게 맡겨버리면 그렇게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걸 대부분 분석 못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는 가능성을 좁히고 저기 돈 되니까 절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연차가 좀 올라가면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함정카드에 빠지는 거예요. 베타를 흐름을 거스르는 걸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결국에는 이 연봉을 감당할 만한 어떤 이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어떤 연봉 상승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고 내가 하던 것만 해가지고 버티려고 해요. 참고로 이렇게 오르지 않게 어느 정도 막으려면 닭장 아파트처럼 공급을 늘려요. 왜냐면 닭장 아파트가 돼버리면 거기서 그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결국에 장기적인 베타는 투자 수익률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망하는 지역이 생길 줄 몰라도 어찌됐든 남은 곳의 임대료 쉘터 CPI는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의 쉘터 CPI거든요. 보통 가격이 적정히 임대료나 아니면 수익률이 부동산 가격이 5%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금 때문에 3, 4%? 근데 아비트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 상승은 좀 덜해도 돼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면 그때부터 상업부동산으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이 5%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멈출 때 상업부동산으로 전환이 되면 임대료가 오릅니다. 이건 뉴욕도 똑같고 어느 나라는 똑같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세로 집을 임대합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을 때는 임대료로 5% 수익률을 맞춥니다. 그 5% 수익률에는 금리 리스크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 들어가실 때 번외적으로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차라리 월세 사세요. 빌라는 전세 사지 마세요.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빌라를 샀다는 거, 빌라를 산 순간부터 계속 이게 빌라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 이걸 전세로 한다는 거는 이 전세를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빌라는 전세로 살지 마세요.